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7시가 되면 항상 만나는 썬제생과 저희 칠트리들. 자, 드디어 오늘도 월요일 7시가 되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항상 이제 만나는 그 고정 닉들도 계시고 그래서 되게 반가운데요. 아, 일주일 동안 정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또 공부했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수업에서요. 어떻게 공부하자. 뭐가 되자라고 하면서 끝냈어요. 지난주 수업을. 자, 이거 먼저 빨리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제가 뭐가 될 때까지 공부하자. 뭐가 되자라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오, 저기 야야야 리야루님. 저는 저 못하겠고 약간 저분이랑요. 자, 우리 소장님 가장 열심히 각오를 쓰신 분 고르셔가지고요. 두 분께 동달글 좀 싸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분 얄얄랄 일루라님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각오 올리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한번 소장님께서 고르셔가지고요. 동달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파김치가 되도록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자. 인생에서 그럴 날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오늘 오후에 지금 방금 저도 지금 피곤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 출발사 모의고사를 하고 왔거든요. 출발사 모의고사 중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일하고 학문 혹은 공부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평소 때 드리는 말씀인데 공직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돼서 죽을 정도로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과 생활에 좀 균형을 좀 찾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하고 공부의 차이가 뭐냐. 일은 하다가 정말 과로하면 과로사가 있죠. 큰일 나요. 건강도 살아 죽어요. 또 공부는 죽지 않습니다. 죽을 만큼 해도 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은 외부적 압력으로 할 때가 많고 공부나 학문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뭔가 내적 동기에서 하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공부하신 분들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한테 죽을 정도로 해도 안 죽으니까 공부 한번 해봐요. 막 그랬거든요. 무서워.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파김치가 될 때까지 빡세게 달리셨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빡세게 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충전하시고 다시 한번 빡세게 달리고 이런 걸 좀 반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저희가 다 같이 만나서 문제도 풀어보고 깨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또 일주일에 충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문풀 달리기 기초체력 강화 오늘 시즌2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요. 시즌2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즌3 다음 주 12월 1일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기초체력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문제들 위주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 주의 시작 오늘 자기점검의 시간 한번 갖고 바로 이제 수업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오늘 이 옥구를 완성을 시키고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제보다 뭐뭐한 수험생이 되겠다. 자, 지금 당장 쓰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한 주 동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제보다 어떠한 수험생이 되겠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는 어제보다 잠을 더 덜 자는, 집중을 더 잘하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공부를 하는, 어제보다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수험생이 되겠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까지 잘 지키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시즌2의 마지막 기출형 점검을 하는데 이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각 시즌별로 조금씩 컨셉을 다르게 잡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12월 1일이에요, 월요일이. 그래서 다음 주 12월 1일부터는 프리파이널로 들어갑니다. 프리파이널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오답률 높은 주제별 모의고사를 구성합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오답률 높은 주제별, 유형별로 구성을 하고요. 7번부터 10번까지는 1일독을 사실 중간에 좀 끊어볼 거였는데 1일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문이 길어질 확률도 있고요. 지금 사실 그 출발선 모의고사나 결승선 모의고사가 현재 인역초 유형에 맞췄기 때문에 지문이 그렇게 막 길진 않거든요. 근데 지문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 난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죠. 그랬을 때 이거를 정말 꾸준히 독해 훈련과 함께 대비하기 제일 좋은 게 1일 1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일 1독은 프리파이널 때도 계속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오늘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데 오늘 문제 어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입력을 처음에 하신 분들은 되게 공부를 열심히 또 잘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리를 좀 더 어렵게 할까 어떨까 되게 고민하다가 사실 오늘 좀 어려운 문제 하나 넣었다 좀 뺐어요. 그래서 다음 주 프리파이널부터는 쉬운 문제 하나 좀 많이 어려운 문제 하나 좀 이렇게 좀 배치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문제들이 좀 정답률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오늘은 문법 기출 유형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는데 1번은 정답률이 잘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미십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똥똥도청에서는 도내 청년 창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표현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뭐 하는 중에 있다. 그럼 이거 be 플러스 ing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진행형. 그래서 이것을 좀 직역투라고 국어학자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게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진행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완전히 틀렸다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 표현을 되도록 이렇게 고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맞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능동과 피동을 보라고 했는데 똥똥도청은 얘가 지금 주어져. 1차 지원사업 대상자로 청년사업자 똥똥명을 선발하겠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주어가 목적어를 선발하다. 서술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주어가 또 주어가 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똥똥도청이 몇 명을 선발할 계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할 계획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많이 풀었죠. 이 공문서는 문제가 뭐냐면 풀다 보면은 선생님 이거 저번에 풀었던 문제 또 푸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공문서는 여기 나온 이 모든 것들이 국립국어원의 자료집을 기반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이 쌓이면 당연히 겹칩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전국의 그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아무리 가져온다고 해도 스타일이 다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난도를 높이는 방식이 어휘를 좀 어렵게 낸다든지 국어 규범을 좀 어렵게 내는 건데 얘도 좀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가 없죠. 그럼 지업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저희 고민이기도 해요. 선생님 이거 우리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이거 안 봤으면 공부 안 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기본서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도 있어요? 모의고사 집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성 내용의 정정 또는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가 무효래.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정이 없으면 무효야? 잘 생각해봐. 정정이 없으면 무효야? 그럼 이거는 정정하면 모든 서류가 다 그럼 정정을 해야 돼. 무효가 아니기 위해서 정정이 있거나를 넣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은 그렇죠. 정정이 있거나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게 어휘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일절은 뭐죠? 방금 했던 것처럼 반환하지 않겠다. 부정. 그 다음에 금지.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된 단어예요. 근데 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는 똑같지만 근데 일체는 모든 혹은 모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혹시 여러분들 그 포장마차 가보셨어요? 추억의 포장마차? 포장마차 가보신 분? 없어요? 포장마차에서 뭐죠? 뭐 그런 거 안 드셨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닭꼬치도 먹고 하여간 옛날에 저 대학생 때는 정말 길거리에 포장마차 쪽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오뎅탕 먹고 하여간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네 맞아요. 지금 거기 저요 지금 막 손들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보통 뭐라 써주냐면은 안주 일절이라고 써져 있어요. 안주 일절. 근데 이건 어떤 뜻일까요? 안주 일절이라 써져 있으면 잘못된 거야. 대부분 그때 안주 일절이라 써졌는데 이거는 안주가 전혀 없다. 안주를 절대 먹지 말아라. 부정이나 금지로 이거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주 일자라 쓰면 안 돼. 뭐라 써도 되죠? 안주 일차라 써도 되고요. 얘가 앞으로 와도 돼. 일차 안주라 써도 돼. 그래서 일절은 금지나 부정일 때 쓰게 되고 모든이란 뜻일 때는 일체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포장마차에는 예전에 안주 일체 혹은 일체 안주 이렇게 써져 있어야만 됐다. 그렇죠? 포장마차라고 하니까 또 옛날에 좀 추억이 돋네요. 저는 진짜 난 지금도 그 생각이 나. 포장마차에서 팔진 않았는데 껍데기집이라고 있었어요. 저희 때 대학 때 껍데기집. 근데 저는 정말 진짜 이 껍데기가 그 껍데기인지를 몰랐어요. 진짜. 근데 무슨 말이에요? 껍데기가 껍데기죠. 아니 여러분들 갈매기살이 갈매기예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진짜 껍데기집에서 이 껍데기가 약간 비유적인 그런 말인 줄 알았지. 설마 그 동물의 그 표피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근데 이거 어떻게 알게 됐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껍데기집을 20대 때부터 2차 때 가잖아. 2차 때 가니까 배는 게 있어 없어? 배는 게 없잖아. 이미 그 나의 인지적 사고와 그쵸 이 시각적인 어떤 그런 게 모두 거의 마비가 된 상태로 다 갔잖아.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제가 1차 때 좀 덜 먹고 갔어요. 1차 때 덜 먹고 2차를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뇌도 좀 약간 이렇게 생생하고 뇌로 인해서 이제 시각적인 어떤 게 굉장히 선명해 보였을 때. 근데 옆에 있는 애들 막 빨래하고 막 이러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껍데기 좋아하니까 또 싸잖아. 대학생이 많이 먹었잖아. 껍데기 주세요 딱 했는데 껍데기가 갈색 그게 있는데 거기에 이게 있는 거예요. 까맣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자세히 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분명히 털이야. 나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뭔가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너 웬 내숭이니 막 이런 느낌으로 뭐라 그랬냐면 껍데기잖아. 껍데기니까 털이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그럼 내가 그동안 먹었던 그 껍데기가 맞습니까? 막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옆에 있던 친구인지 선배인지가 여태까지 너 털까지 이거 태워 가면서 많이 먹었다. 네가 먹은 털만 해도 엄청 날 거다. 하여간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추억 돋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풍신풍신님 봐버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하얗지 않아요. 껍데기 하얗지 않습니다. 껍데기는 보통 이렇게 간장 양념을 지어놨기 때문에 갈색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로 이렇게 놀랐던 적이 있어요. 아 껍데기가 그 껍데기가 아니었구나. 자 오늘 1번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과거에 대한 추억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껍데기가 콜라겐 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드셔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껍데기 먹고 싶다. 자, 저 저녁도 못 먹었어요 지금. 진짜 저녁 못 먹었어.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껍데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봅시다. 1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정이죠? 부정이기 때문에 1절하면 틀리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4번이 되는데 아 왜 이렇게 잘 풀어? 정답률 87%예요. 너무너무 잘 지금 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케이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는데 2번 문제 지금 제가 볼 때 점수 입력하시는 저희 선제국어 77이들이 정말 선수급들이 많아요. 근데 2번 문제는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인역체 예시 문제에서도 나왔고 이게 국가직인지 지방직인지 거기서도 나왔던 3단 논법이잖아. 내년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이 3단 논법이 인역체 예시에서도 나왔고 국가직 지방도 나왔으니까 나올 확률이 크죠. 나오면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변별적인 문제는 절대 안 돼요. 이건 거의 시간 단축용입니다. 제가 어떻게 풀어야 돼? 답 몇 번이야? 어떻게 푸셨어요? 자 선수들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풀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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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2번 이렇게 풀었죠. 그죠? 여기 보세요. 결론이지? 모두 어떤이죠. 모두는 모두가 안 나오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 지금 부정항이 있어 없어? 부정항이 없잖아. 그럼 어떤하고 어떤인데 적어도 부정항이 없으니까 얘는 아니겠죠? 답 몇 번? 2번. 답이 이렇게 나올 확률도 큽니다. 그쵸? 그러니까 적어도 2번하고 4번에서 이제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2번제 설명을 알아들으시는 분은 제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던 그쵸 분들이세요. 근데 지금 2번 설명하면서 뭐고 이게 뭐 이선재는 논리 잘 가르친다더니 왜 이렇게 대충 가르쳐 이러신 분들은 제 논리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으신 분이세요. 제가 이제 전통 논리와 수로 논리를 결합해서 가르치죠. 그래야지 답을 빨리 푼다고 했을 때 지금 답을 빨리 푸는 그 방식을 알려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게 지금 비어져 있죠. 나. 자, 얘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기호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모두 창의력이 풍부하다. 결론이죠? 따라서 창의력이 풍부한 어떤 사람이 있다. 그치? 근데 이 어떤 사람을 M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안경을 쓴 사람이다.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1번 전제, 2번 전제에서 1번 전제를 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쵸?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 결론이 특징이 나왔죠? 그리고 얘가 지금 전칭이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특징이 이렇게 나와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전통 논리학에서 3단 논법 생각해 보세요. 3단 논법은 3, 3이라고 그랬죠? 세 개의 정원 명제 하나, 둘, 셋. 세 쌍의 개념항을 쓰게 돼요. 세 쌍의 항을 쓰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벌써 이게 창의력 그죠? 창의력
창의력이라고 하는 걸 벌써 한 쌍을 썼어. 그럼 더 이상 여긴 창의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거지. 뭐냐면은 얘가 만약에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정건에 뭐가 들어갈지가 나름 중요하겠지만 얘가 지금 특징이 들어가니까 창의력은 이미 한 쌍을 썼잖아. 자, 3단원법은 세 쌍의 개념항이 나와야 되는데 한 쌍을 이미 썼죠. 그러면은 글하고 안경을 한 번뿐이 안 썼기 때문에 얘를 무조건 한 쌍을 맞춰야 되니까 한 쌍씩이 돼야지. 3단원법은 세 개의 정원 명제, 세 쌍의 개념항. 그러니까 나머지 쌍을 맞춰야 되니까 글하고 무조건 안경이 들어가는데 연어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연어는 순서가 안 중요하죠. 어떻게 됩니까? 연어는 그렇죠. 내가 만약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결혼하든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쌍을 맞추기 위해서 글하고 안경만 들어가면 안 돼. 글을 앞에다 넣든 뒤에다 넣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안경을 쓴 어떤 사람은 그렇죠. 글을 잘 쓴다. 상관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방금 제가 이거를 다 읽지는 못했는데 연어만 앞뒤 순서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조건문에서는 앞뒤 순서를 바꿀 수가 없죠. 근데 연어문은 앞뒤 순서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답을 쓰게 되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보세요. 아직 시간 많아. 근데 아시겠지만 선수들은 이제 이거 딱 보자마자 어떻게 돼? 모든 어떤이니까 어떤 쓰시고 그러니까 1번, 4번 날리시고 그 다음에 이미 창의력을 한 쌍 썼지. 근데 여기 연어니까 글, 안경만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세 쌍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전통논리학의 방식이 되는 건데 제가 전통논리학 방식을 왜 조금은 얘기하냐면은 생략된 전제 찾을 때 이게 되게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정확하고 빠르게 푸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잘 푸셨습니다. 그럼 3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저희가 작년도에 여러분들께 모의고사 때 보여드렸던 문제예요. 해나랑 김정쌤 나왔던 게 아마 저기죠? 이게 스카이캐슬 아니었어요? 아닌가? SN님 나왔던 게 스카이캐슬이었죠. 그 스카이캐슬 때문에 그때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근데 여러분들 거기 보면 그냥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막 미친 듯이 이렇게 공부시키면 그런 내용 나온다면 저는 안 봐서 잘 몰라. 그냥 내용만 대충은 알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회는 그걸 비판적으로 약간 풍자하듯이 만들었지만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초등학생 애들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도 파김치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맞아 그거였어. 쌩님이었나? 그러니까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연기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 우리 그 쌩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이 문제를 오늘 왜 두 개를 가져왔냐면은 얘가 이제 뭐냐면은 3단원법에 생략된 전제예요. 얘가 지금 뭐냐면 명제 논리에 생략된 전제예요. 지금 두 문제 다 잘 푸셨는데 양쪽 문제 정답이 한 10% 정도 차이가 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이제 2번처럼 나면 전혀 이거는 그렇죠. 변별적인 문제가 아니야. 시간 싸움이야. 근데 이제 3번처럼 나오면 약간 변별력은 있다는 거죠. 한번 해보죠. 해나가 공부를 그만두거나 김지영 선생님이 일을 그만둬야 된다. 김지영 선생님께서 일을 그만둬야만 된다. 이제 두 번째, 예서가 1등을 한다면은 예서는 의대에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대에 간다. 자, 세 번째, 반면 예서가 1등을 하지 않으면 해나는 공부를 그만두지 않는다. 해나가 공부를 그만두는 것은 거짓이다. 자, 여기 지금 뭐가 이제 빠져 있는 거죠. 따라서 김지영 선생님이 그만둘 것이다. 쌩님께서 그만두신대요. 그럼 우리는 지금 마지막에 얘를 갖다 확정을 줘야 되죠. 그럼 위에서 항의 일치를 찾아야 되죠. 항에 뭐가 일치돼? 김정 선생님이 그만둬. 이 항이 있죠. 얘를 무조건 살려야 돼. 그럼 얘를 살리기 위해서 얘를 죽여야 되죠. 얘를 죽이기 위해서는 부정으로 죽여야 되니까 그쵸. not 해나를 찾아야 돼요. 그럼 not 해나가 여기 있죠. 근데 얘를 갖다 확정하기 위해서 무조건 정권 인정돼야 되니까 not 예서를 확정해야 돼요. 그럼 not 예서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예서가 의대를 가지 않으면 예서가 1등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번을 그쵸 대우로 만들게 되면은 요 문장이 되니까 우리 지금 예서 1등을 확정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예서는 의대를 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되겠어요?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드라마 내용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김지영이 일을 그만두려면은 해나가 의대 가지 않으면 잘리지 않을까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지금. 명제논리에서는 확정적 결론 찾기에서는 거꾸로 계속해서
올라타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아니 제가 아까 수업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 드라마 다 챙겨보세요. 그러면 안 돼. 제가 이번에 진짜 이번 주말의 목표 중에 하나가 캐대언 보는 거였어요. 캐대언. 이 뭐죠? K-팝 뭐였죠? 이게 제목이? 그렇죠. 데모노스타. 진짜 이거 보는 거였어요. 이거 저기 하지 마세요. 이거 저기 스파하지 마세요. 캐대언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 못 봤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캐대언을 너무너무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서 약간 그거 있잖아. 이 시류에 좀 끼고 싶은 거야. 요즘 유행하는 거 이런 거에 끼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캐대언을 보려고 했는데 결국 못 봤어요. 바쁘기도 하지만 제가 약간 몸살기도 있고 그래서 주말에 좀 잤어. 그래가지고 못 봤는데 스파하지 마세요. 누가 그걸 알려줘서 내가 짜증을 냈어요. 남주가 죽는데 그래서 스파하지 마세요. 남주가 진우라면 근데 진우가 죽는답니다. 그래서 내가 스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저기 외계론님 거기 내년에 시험 끝나야 볼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러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자 제가 하는 스포는 해야 돼. 같이 망해야 돼. 그래서 남주가 죽는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아까 아직 못 보셨던 분 저랑 같이 그래서 내년 시험 끝나고 우리 보도록 해요. 4월 시험이나 6월 지망지 끝나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파 하나 더 할까요? 여자 주인공들이 귀신이래요. 자, 두 가지 스포했습니다. 자, 여자 주인공들은 귀신이고요. 남자 주인공 죽답니다. 자, 다 못 보게 할 거야. 나만 스포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두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3단 논법에 생략된 전제.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잘 풀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절대로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푸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명제 논리 생략된 전제긴 한데 다들 잘 푸시겠지만 그래도 기호와 꼼꼼하게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좀 기출변형 훈련의 좀 핵심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앞 광고 해야 되겠죠? 멜고 시즌 3 12월 8일 날 개강을 하고요. 강의는 지금 거의 다 찍었어요. 거의 다 이렇게 찍어놨는데 멜고 3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문제 합법 모의고사 중에서 한 3문제 정도를 좀 난도 있게 구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강 때 이제 제가 미리 촬영하잖아요. 정답률이 한 70% 정도 꼭 나오더라고요. 68, 7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를 한 3문제씩은 배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 저 멜국을 열심히 풀고요. 이도 열심히 풀고 출발선도 열심히 풀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떨어져요. 멜국 하니까 점수가 떨어져요. 이러지 마세요. 이 멜고 3은 좀 난도 있는 문제로 좀 구성이 된 거야. 그래서 시간도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문제 조금 더 어려우니까 실력을 충분히 그렇죠. 아주 그냥 강하게 훈련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오늘의 그러면 한번 이 핵심 유형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문제도 워낙에 유명하죠. 인역처 1차 예시 문제 그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정답률이 몇 퍼센트냐면 일단 답은 확인하세요. 이게 2번인데 정답률이 40%가 보통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마다 이제 그 모집단의 성격에 따라 다르는데 보통 완전히 생초보이신 분들한테 문제를 풀라고 했을 때는 30%대 나오고요. 그다음에 한 번이라도 못 받기는 좀 약간 그래도 안 하고 그러면 40에서 50이 나오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공부를 다 하셨어. 1회독을 하셨어. 그런 분들한테 문제를 풀어도 60%분이 안 나옵니다. 처음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왜 자꾸만 보여드리냐면은 왜 이 문제를 틀릴까? 인역처가 1차 예시 문제를 냈을 때에 그 인역처의 의도와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단순함기를 지향하겠다. 분명히 단순함기는 시키지 않겠다. 단순함기 안 시켰잖아. 옛날처럼 표준어 외워요? 옛날에는 끄나 풀이냐 끄나 불이냐 막 이런 거 외우고 표준 발음 달달 외우고 막 한자 외우고 막 이랬어야 됐어. 단순함기를 안 하겠다는 인역처는 분명한 지향점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단순함기를 안 한다는 말과 지문 독해에 필요한 핵심 개념 학습을 안 한다는 말은 다른 겁니다. 개념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지문을 읽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모든 어떤 영역의 가장 기본이 개념 학습이에요. 제가 하다못해
수학 논문을 읽더라도 제가 하다 못해 법학 논문을 읽더라도 거기에서 쓰는 개념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은 되어 있어야지 그렇죠. 어느 정도 난도 있는 글을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단수함기는 아니고요. 독해를 지향하면서 냈지만은 왜 못 푸냐. 여기는 용어를 모르는 거야. 합성어 이런 건 안다고 해도 통사적, 비통사적. 그 다음에 보기도 이거 나오죠. 용언의 관형사형, 어간 이런 말들을 모르면 절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문제를 풀 때 그 답이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문제를 풀 때 이 지문에 개념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걸 꼭 확인하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저녁 안 먹고 요즘 몸에 좋은 거 먹게 되고 레몬즙 타왔거든요. 더럽게 맛없네요. 역시 커피를 마셔야 돼. 커피를 좀 줄이려고 커피를 안 가져오고 레몬즙을 했는데 역시 몸에 좋은 거는 진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개념 학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채팅창에 질문이 들어오는데 매일 국어 3이 너무 어렵냐? 아니 너무 어렵지는 않아요. 너무 어렵잖아. 불맛은 아니야 전체가. 근데 10문제라고 한다면 한 2문제 정도는 불맛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고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미치겠다, 뭐 자괴감이 몰려온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풀고 나면은 내가 공부 좀 더 해야겠구나 이 정도 느낌, 그 정도 느낌 들 정도의 훈련형으로 만든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시면은 풀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더럽게 맛없다. 그게 왜요? 왜 여러분들 그런 말 안 쓰세요? 이거 뭐 비속어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나 얼마 전에 나 오늘 잡담 왜 이렇게 하지? 피곤한가 봐. 그래서 얼마 전에 되게 좋은 말인데 그거 욕으로 알아들어서 되게 오해받은 적 있어요. 오해한 적 있어요. 얘기해도 돼요? 나 요즘 말 줄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 받아. 제가 못 알아들어서. 옛날에 그 뭐지? 제가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잡담이야. 지몬미 있죠, 지몬미. 지몬미가 욕인 줄 알았다 그랬잖아. 아주 먼 옛날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잖아요. 욕해도 돼요? 선생님 욕해도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뭐라고 그때 이해했냐면은 지랄한다 못난 미친 거사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욕인 줄 알았어 정말. 그래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요즘 또 하나 제가 또 오해한 게 있었어. 오해한 게 느조시라 그러더라? 그게 느낌 좋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나 욕인 줄 알았어 진짜. 그래서 누가 느조시네 뭐 그러길래 진짜 욕 많이 쓴다. 왜 이렇게 조속한 말들을 쓰가 막 이랬는데 좋은 말이랍니다.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 늦었. 자, 우리 아주 그냥 늦었한 그런 어떤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 6번 문제 중에서 어떤 게 늦으시세요, 여러분들? 참 이거 참 왜 그런 말을 계속해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4번 문제는 지금 제 생각으로 가장 난도가 낮은 게 4번 문제. 그리고 5번 문제, 그 다음에 6번 문제가 제일 5번, 6번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만 저 잡담 그만할게요. 저 원래 재밌어요. 저 원래 이렇게 수다 떨면서 하라고 그러면 1시간도 할 수 있어. 나 먹방 같아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 근데 안 하는 것뿐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학습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놀면서 공부를 하면 안 돼서 제가 수업 시간에 진짜 잡담이 없어요. 진짜 잡담이 없잖아. 근데 또 한 번 터지면 끝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한번 집중할게요. 자, 선생님이 오늘 좀 당연히 피곤하고, 자, 이게 몸에 좋은 레몬즙을 마시다 보니까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 6번 풀어보는데 4번은 무난 난도일 것 같고요. 5번하고 6번 요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4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문법 지문 문제는 뭐냐면은 절대로 단순한 길을 안 내요. 그러니까 단순한 길을 안 내고 지문 안에 다 근거가 있어요. 근데 근거는 두 가지로 제시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근거가 일반 이론을 요약해서 주죠. 일반 이론은 그냥 제시해서 근거를 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예시를 많이 줘요. 그래서 문법 지문 예시가 정말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일반 이론을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시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시의 유사성을 서로
대응시켜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이제 풀었던 그 문법 문제인데 출발선에서 자 만약에 여기 있는 게 다 제로 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우리가 만약에 무슨 품사인지 그러니까 문장 선배인지 몰라. 그럼 예시에서 뭐뭐로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시에서 뭐뭐로가 부사어다라고 하면 얘도 똑같이 부사어로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법 문제는 절대로 저희가 아니에요. 단순함기가 아니라 제시문의 일반 이론이나 예시를 갖다 줌으로써 특히 예시 유사성으로 문제를 풀게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체문법 설명하죠. 시가 붙여서 실현되고요. 객체문법이 나왔죠. 여기 보세요.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칭하는 대상을 높인다고 했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나는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갔다라고 해서 부모님을 이라고 하는 게 목적어죠. 목적어를 높이게 되니까 모시고 이게 바로 객체 높임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대 높임법은 자 그가 집에 갔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청자가 누가 되는 거죠? 높은 사람이니까 갔습니다라고 그러죠. 근데 만약에 청자가 나보다 낮은 사람이야. 야 그가 집에 갔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상대 높임법은 청자를 높인다. 자 그러면은 위크를 바탕으로 해서 이 복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버지는 상대 높임의 대상이다. 상대 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청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 상대방이니까 당연히 맞게 되겠죠. 들이다는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쓰였다. 자,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는 거죠. 할머니를 높이게 되니까 당연히 객체문법이 되겠죠. 세 번째, 철수는 주체, 객체, 듣느니 청자를 모두 높이고 있다. 아버지가 청자죠. 그리고 아버지 청자니까 아버지 할머니께 드리라고 하셨어가 아니라 하셨어요라고 높이고 있죠. 할아버지께서 하셨어요. 주체 높이고 있죠. 할머니께니까 객체를 높이고 있죠. 모두 다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나왔잖아. 하셨어의 어요는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게 한 게 아니죠. 주체인 할아버지는 옆에서 위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주체 높임은 시를 통해서 높이게 되니까 여기 하시었어의 시를 통해서 높이는 것이고요. 자, 어요는 상대방인 청자인 상대 높임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잘 풀었죠, 여러분들? 5번 문제, 6번 문제. 이게 그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자, 이번 주에 픽인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했던 사망 대비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저희 쪽 시험 문제는 그 대비항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비교항, 대비항이 나오는데 이항 대비를 줄 때도 있지만 사망 대비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문법 문제를 사망 대비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정의는 어휘적 요소와 여기 나왔죠. 문법적인 요소가 조사와 어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사 어미를 형식 형태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기억이 뭐냐면은 분석적 언어관이야. 그럼 기억에 분석적인 언어관은 어떻게 나오냐? 자, 하나의 어절 속에 들어있는 어휘적 요소와 문법적 요소를 분리한다라 돼 있죠. 그러니까 어휘와 문법을 다 분리를 하게 되니까 조사나 어간, 어미에 각각 단어 자격을 다 주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적 어휘관이 따르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렇죠. 조사도 단어가 되죠. 그리고 어미도 단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법적 요소 하나하나에 다 단어 자격을 줘. 어간도 물론 단어가 되는 것이고요. 자, 반면에 니은의 종합적 어휘관이죠. 그럼 얘는 종합적 어휘관이야. 근데 종합적 어휘관은 어휘와 문법적 요소를 통합했어요. 그러면은 어휘와 문법을 통합했다는 것은 문법적 요소인 조사나 어미를 단어로 처리하지 않고 녹여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어절이 단어로 되니까 얘는 조사도 단어가 아니고요. 어미도 단어가 아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석은 쉽게 얘기하면 다 쪼개놓으라는 거야. 조사도 단어야, 어미도 단어야. 근데 종합은 뭐냐면은 조사와 그쵸 어미를 다 통합해서 보게 되는 거죠. 어휘적 요소와 함께. 그러니까 얘는 조사, 어미가 다 들어간 그쵸 어절이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절출적 언어관인 경우는 자, 요원의 경우 어휘적 요소와 문법적 요소를 묶어서 한 단어를 처리한 반면에 체누의 경우에는 어휘적 요소와 문법적을 분리한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좀 어려우면은 자, 다음을 읽어보세요. 절충이라고 하니까 OXX죠. 그러니까 OX가 되든 XO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조사를 독립된 단어로 인정한다 나오잖아. 조사는 단어야. 그런데 어미는 단어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어미는 단어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지금부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밥을 먹는다. 먹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분석적인 거면 조사 어미가 다 단어가 되니까 아마 나는 밥을 먹었다. 이게 다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종합적 어휘에 관해서는 조사도 아니고 어미도 아니니까 나는이 한 단어, 밥을이 한 단어, 먹었다가 한 단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절충적 언어관이 현재 그런 문법에서 그쵸 단어를 분리하는 거죠. 조사는 단어야. 나는 밥을. 그런데 먹었다는 어미가 들어가니까 단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 단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밥을 먹었다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나는 밥을 먹었다. 자, 지금의 디귿의 절충적 언어관에서는 단어를 어떻게 나누죠? 조사를 단어로 주는 거죠. 나는 밥을. 근데 어미는 단어가 지금은 아니니까 먹었다가 한 단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거를 그냥 내용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대비항을 만드세요. 어차피 문법 지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우리가 푸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해형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비항이 나오면 항상 대비항을 생각하면서 공통적 차이점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억과 디귿의 경우 체언의 조사가 결합된 경우를 두 개의 단어로 인정한다. 기억과 디귿은요.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니까 조사도 단어고 조사도 단어다. 둘 다 단어가 되니까 각각이 단어겠죠. 두 개의 단어 인정하다 맞게 되겠죠. 그럼 기억과 달리 자 달리니까 요거는 가로를 치시기 바라요. 대비항이죠. 디귿은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된 형태를 하나의 단어로 인정한다. 자 디귿은요. 어미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미 결합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기억은 어미를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는 것이니까 얘와 달리 얘는 어미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미가 결합된 형태를 단어로 인정하지 어미를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니은에 따르면은 니은은 뭐냐면은 조사도 단어가 아니고 어미도 단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심청한 푸른 물에 몸을 던졌다. 어절이 단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절이니까 5개의 단어로 구성됐다. 다 맞게 되네요. 근데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문법적 용어를 요소를 단독으로 단어로 인정하는 것은 기억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문법적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이게 조사나 어미라고 했죠. 근데 조사 어미를 단독으로 단어로 인정하는 거 문법 요소 조사 어미인데 단독으로 단어로 인정하는 것은 기억만 있는 게 아니죠. 기억뿐이 아니라 디귿도 조사를 단독으로 인정하죠. 물론 어미는 단독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 요소인 조사와 어미를 그러니까 문법적 요소는 조사하고 어미예요. 얘를 단독으로 단어로 인정하는 기억뿐만이 아니라 디귿도 되는 거죠. 물론 디귿은 다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조사만 인정하죠. 하지만 어쨌든 문법적 요소를 단어로 단독으로 인정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억뿐만이 아니라 디귿이 조사를 인정하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되겠습니까? 4번이 되는 겁니다. 아 지금 손범규님께서 이 문장을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절충적 언어관은 완전히 문법적 요소를 단독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반반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면 다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대로 읽어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문법적 요소를 단독으로 단어로 인정하는 건데 문법적 요소가 조사와 어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단독으로 인정하는 것은 기억은 양쪽 다 인정하고 디귿은 조사를 인정하니까 조사를 단독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기 때문에 자 뭐가 되는 거죠? 그죠 틀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맞죠? 기억 1번, 2번, 3번 정확하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이번 주에 픽으로 생각할 정도로 조금 문제 풀 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되게 잘 푸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를 들으시면서 정답을 실시간으로 입력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문법이 좀 정리가 되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가 만약에 모의고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정답률이 60%대로 떨어지고 두 번째는 정답률이 70%로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푸셨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번 주 픽도 잘 넘어갔으니까 6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는데 6번 문제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정답률이 이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제가 왜 이 지문의 정답률이 그렇게 낮을까? 왜 그러냐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문법 요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여기 또 뭐가 있냐면은
용언의 관형사형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렇죠? 어간, 뭐 어미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래서 사실 형태론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용언의 관형사형이란 말처럼 요 말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저 문제를 통해서 용언의 관형사형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을 테니까 이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명사형이라는 말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일단 요것 좀 한번 봅시다. 문법 지문에서 명사란 말이 나오고요. 명사형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글씨를 못 쓰니. 다시. 자, 문법 지문에서 명사란 말이 나왔어. 그리고 명사형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거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어떻게? 완전 다른 말이지. 왜 다른 말이죠? 명사는 품사가 뭐야? 명사란 뜻이에요. 사과, 그 다음에 이렇게 레몬, 그 다음에 물통 이런 뜻이죠. 근데 명사형은 어떤 뜻이에요? 명사형 어떤 뜻이야? 명사형 빨리 얘기해보세요. 명사형. 그치. 명사형은 형용사와 동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명사형은 그쵸. 그러니까 명사형은 뭐냐면 보통 이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용언의 말이라는 말이 보통은 들어가요. 용언의 명사형이다. 그럼 용언의 명사형이란 말은 뭐냐면은 용언이라고 하는 원래 동사형사죠. 동사나 형용사가 명사처럼 변장을 했다는 뜻이야. 명사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명사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언이 동사나 형사가 명사처럼 변장하기 위해서는 동사나 형사에 어간 다음에 명사형 전성어미가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명사형 전성어미는 동사나 형사를 명사처럼 보이게끔 해주는 데인데 얘가 바로 음하고 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음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음기가 분다고 해서 무조건 명사가 아니라 동사나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명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접사가 있잖아. 명사파생 접사. 명사파생 접사에도 음기가 있어요. 그런데 명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 자리로 옮겨주는 명사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에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미에도 음하고 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가 접사인 음기가 붙으면 품사가 명사가 되는데 어미인 음기가 붙게 되면 얘는 품사가 여전히 명사형이죠. 동사형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를 써놓은 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어기, 어근이나 어간으로부터 파생을 형성하는 방법에는 접사에 의한 파생으로는 접두사에 의한 파생과 접미사에 의한 파생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접두사와 접미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잖아. 영어로 생각하세요. 리얼. 자, 앞에 붙어 있는 게 접두사죠. 그러면 여기 붙어 있는 이 접두사는 의미를 갖다 제한하는 역할만 하죠. 근데 만약에 리얼러티 발음 죽인다. 뒤에 붙어 있는 접미사는 어떤 역할을 해요? 영어랑 똑같지. 의미를 더해주면서도 품사를 바꿔주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생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접두사는 영어랑 똑같아. 의미를 더해주지만 품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접미사는 품사까지 바꾸게 해준다. 여기 나왔죠? 그래서 접미사는 의미를 첨가시켜주는 것 이외에도 품사를 바꿔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 한번 들어가죠. 접미사 중에서 음기 2등은 명사를 만드는 접사인데 음기는 명사형 어미의 형태가 같아서 외형상으로는 구별이 어렵다.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령 그가 호탕한 웃음을 자주 웃음은 이유가 있다. 이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웃음이 있고 여기 지금 웃음이 있는데 도대체 이 웃음과 이 웃음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겠어요? 자, 앞에 있는 걸 보세요. 관형어의 수식을 받죠. 니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죠. 그럼 얘는 명사야. 진짜 명사야. 근데 뒤는 자주라고 하는 부사의 수식을 받죠. 그럼 얘는 명사가 아니라 명사형이야. 그럼 얘는 진짜 명사지만 얘는 동사나 형용사가 잠깐 형태를 변장을 한 겁니다.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진짜 명사냐 아니면 잠깐 명사처럼 변장한 동사나 형용사냐를 알기 위해서 요 지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관형어의 수식이냐
부사의 수식냐를 보라고 했던 겁니다. 사실 그거 말고도 지금 아이고 김수진이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서술성 여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가 웃음을 자주 웃는 거죠. 그러면은 요 웃음이라고 하는 게 주어를 가져오죠. 주어를 가져오는 게 동사 형사야. 그렇기 때문에 서술성 여부로도 볼 수 있지만 일단 이 지문에서는 관형어학 수식하면은 진짜 명사, 부사어가 수식하면 동사나 명사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어려웠던 내용인데 까먹지 말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 글 읽고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아이는 풋사과가 맛이 없다고 나를 들볶았다. 얘가 지금 접사죠? 근데 앞에 있으니까 얘는 접두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덧버선이 날가 구멍에나 젖을 덧대어서 껌했다. 그럼 이거는 버선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접사가 붙어 있고요. 대다라고 하는 동사 앞에 붙어 있죠. 덧은 명사, 동사 모두 붙어 있다. 맞죠? 세 번째 보세요. 외로운 죽음을 잠깐만요. 아, 이거 물이 있구나. 아, 나 이거 저기 레몬즙 못 먹겠다. 제 몸에 좋은 건 안 되겠어요. 자,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자, 거기 외로운 죽음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사람들과 자주 만날 가지는 보세요. 죽음이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외로운 죽음 맞지 않기 위해서는 자 여기 만남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모른다 하면 앞에를 봐봐. 앞에 보면 호탕 안에 니은 있죠. 외로운에 니은 있죠. 관형어가 꾸며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진짜 명사가 되는 거지. 근데 요 앞에 보세요. 자주라는 부사가 있죠. 얘도 지금 자주가 있죠. 그럼 얘가를 꾸며주죠. 그러면 부사가 꾸며지니까 얘는 뭐야? 명사에서 명사형에게서 명사형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던 거 관형어가 꾸며주는 것은 진짜 명사이지만 부사가 꾸며준 건 명사형이다. 명사형은 명사야 아니면 동사나 형사야? 동사나 형사라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X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럼 마지막 찐빵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복스럽다. 스럽다 있죠? 스럽다가 접사인지를 찾아야 돼. 근데 사실 명사인 복을 형용사인 스럽다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스럽다가 들어가서 형용사라 품사를 바꿨기 때문에 얘가 지금 접사가 맞지만 찾으세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스럽다는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럽다라고 하는 게 복이라는 명사를 형용사를 파생하는 접사들 건 막 외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외우라는 게 안 나와. 외우라는 게 안 나오고 반드시 요 안에 있어. 그래서 스럽다가 접사다가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나오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문을 다시 읽을 시간이 아깝다. 난 시간을 좀 절약하겠다. 그러면은 복이라고 하는 게 명사인데 이 스럽다 들어가서 형용사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냥 바로 지식으로 풀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문법 지문을 풀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문법 지문 푸니까 어떻게 잘 풀립니까? 아니면 자꾸만 막힙니까? 지금 여기서 되게 나뉘어진 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문법 지문이 나면 오히려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좋아할까? 아싸, 나 시간 절약한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문법 지문은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이 100% 독해 실력을 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쵸, 정답률이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면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부 양이 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세요. 반면에 문법 지문을 약간 운에 맡긴다고 한다든지 나오게 되면 그냥 독해를 어떻게든 풀어봐야지 하셨던 분들은 그러한 문제가 나오면 괜찮은데 만약에 난도가 좀 높아져서 이 정도 문제 그리고 방금 했던 이 정도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지문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우리가 모든 문법적 지식을 다 배울 필요도 없고 다 배울 수도 없다. 지문을 빨리빨리 읽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 배우시고요. 오늘은 꼭 여러분한테 좀 챙겨가라고 하는 게 명사와 명사형은 다르다. 그래서 명사 같은 경우는 진짜 명사를 얘기하지만 명사형은 그죠 동사나 형사가 명사처럼 바뀐 거다. 근데 어쨌든 명사에도 음기가 들어간 게 있고 명사형에도 음기가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무엇이 수식하는가를 보고 판단하자. 이 얘기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제가 지금 카톡이래. 이게 뭐냐? 그 채팅창을 좀 읽어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으신데 외계룸님께서 확실히 시간이 단축해서 좋긴 한데 일단 겁부터 먹고 맨 마지막에 푼다고 돼 있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지문도 어느 정도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은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요령도 생길 지식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맨 뒤에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한별님께서는 띄어쓰기 지문도 부탁한다는데 제가 약간 부담이 돼요. 띄어쓰기 지문을 해드리고 싶고 실제로 문제집에 다 넣긴 하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띄어쓰기가 지역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저도 독해시로 내거든요. 근데 이런 규범만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되는 건 맞고요. 문법 문제들을 좀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요. 실발산 모의고사 하면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그래서 오늘 이제 문장 성분이나 조사를 갖다가 질문을 했어. 그러면은 오늘 문제는 틀려도 좋은데 앞으로는 문장 성분 지문이 나오든지 조사 지문이 나면 틀리지 말자. 틀리지 말자뿐만이 아니라 빨리 읽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문법은 지문 독해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선행 학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한 15시간 안팎으로 문제풀이까지 정리가 되니까 문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처럼 어렵고 막 이렇게 지엽처럼 안 나와. 절대 그렇게 안 나오는데 문제는 요 안에 들어있는 개념도 모르게 되면 읽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 학습까지는 반드시 하시고요. 출발선 모의고사 때 문법 지문을 일부러 다양하게 배치를 했어요. 좀 빠지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문장 성분 있으면 뭐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뭐 형태론 지문 넣고 형태론에서 조사가 들어가면 다음에 동사형용사 구별하는 거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출발선이나 결선에 그 전체를 갖다 풀게 되면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어떤 중요 내용들은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의고사에서 들어가 있는 그 문법 지문 버리지 마시고요. 한번 푼 다음에 반드시 완전 익힐 때까지 그 지문으로 공부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6번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출발선 봉투 모의고사 광고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저희가 연구소에서 계속해서 공부 의지를 좀 북돋아줄 푸짐한 선물 폭탄을 막 그냥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페 공부 인증하시면은 에어팟, 이 4세대 에어팟은 뭐가 좀 다른가요? 이게 좀 뭐가 다른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4세대 에어팟도 드린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네이버 페이니 아니면은 결선 교재니 다양하게 지금 선물을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가 이렇게 선물을 좀 마련하는 거는 그거 있잖아. 같이 으쌰으쌰하자는 좀 기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카페 공부 인증하시고요. 푸짐한 선물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야야 뭐부터 읽어야 돼. 저분께서 올해는 한 권 마무리 같은 교재가 안 나오냐라고 얘기하는데 한 권으로 끝장내는 올인원 교재가 있잖아. 그래서 콘셉트가 좀 겹치기 때문에 한 권으로 끝장내는 올인원 한 권 교재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마무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재를 학습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기다리셨죠? 지금부터 한번 7번부터 10번까지 1일 1독을 좀 풀도록 하겠는데 몇 번 문제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지금 현재 답을 입력한 걸 보니까 10번 문제의 정답률이 가장 낮습니다. 10번 문제가 조금 어려우셨나요? 지금부터 한번 7번부터 10번을 풀어보도록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그쪽 꼭 읽히고 싶은 그런 질문이 학습 효과에 대한 실험 효과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공부 시킨 스타일이 좀 빡세게 시킨 걸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수험이라고 하는 건 이 한정된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정말 빡세게 공부를 해가지고 학습 효과를 이끌어내는 건데 저희가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양측이 굉장히 좋아하지만 양측이 함께 뭐가 필요하냐면은 본인의 학습 능력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문제를 계속 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도 풀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도 풀고 그렇죠. 이러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문제풀이 근육을 좀 늘리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죠. 학습 효과를 높이는 중간 시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최근 학교에서 주목을 받는 학습법으로 시험 효과가 있다. 이는 시험을 보면서 기억 속의 정보를 인출하는 시도를 했을 때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게 하는 현상으로 시험이 평가의 수단일 뿐만이 아니라 효과적 학습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쉽게 얘기하면 시험 자주 보고 시험 많이 보면 더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험 효과는 후방 효과와 전방 효과로 구별이 되는데 후방 효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자는 시험을 통한 인출 연습이 과거에 대한 내용을 증진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시험 효과는 후방이 바로 뭐냐면
과거 배운 내용을 그쵸 효과를 증진하게 되는 걸 얘기하고요. 전방 효과는 뭐냐면은 그쵸 얘는 이미 배웠던 앞으로 배우는 이런 내용이죠. 앞으로 배우는 미래에 배우는 학습 내용에 대한 효과를 촉진하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까?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연구팀은 시험 효과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우선 첫 번째 실험의 조건에서는 학자가 A를 배워요. 그러면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중간 시험을 보고 이후에 최종 시험이다. 시험을 2번 보네. A를 배워. 그럼 이건 과거에 배웠던 거죠. 그런 다음에 중간 시험 보고 또 최종 시험 봤어요. 그런데 대비약 나오죠. 무시험 조건에서는 A를 배운 다음에 중간 시험을 안 봐. 추가적인 활동 없이. 그러니까 이건 낮 중간이야. 낮 중간 시험. 최종 시험을 봤다. 자, 그러니까 자 봅시다. A를 배운 다음에 중간 시험 보고 최종 시험 본 사람. 근데 A를 배운 다음에 추가 활동 없어. 낮 중간 시험, 최종 시험. 그 결과 시험 조건의 학습자가 무시험 조건의 학습자보다 다시 한번 시험을 봤던 사람이 무시험보다 더 나은 수행을 보였다. 이는 후방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간에 시험 보고 최종 시험 본 사람이 더 시험을 내용을 잘 기억했다. 후방 효과 입증이 됐죠. 근데 2번째 시험에서는 시험 조건에서 학습자가 A를 배워. 근데 A를 배운 다음에 과거 내용이죠. 중간 시험을 보고 새로운 내용인 B에 관해서 공부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시험 조건에서는 학습자가 A를 공부한 다음에 공부한 내용에 대한 시험 없이 B를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2번째 전방 효과에 대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A를 배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A에 대해서 시험을 봐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내용 B를 공부했고 A를 배워. 근데 시험 없이 B를 공부해. 그런 다음에 중간 시험이 있든 없든 모두 B의 내용에 대해서 최종 시험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최종 시험이 이게 바로 뭐냐면 B, 새로운 내용이 되는 거죠. 그 결과 시험 조건 학자가 무시험 조건의 학습자보다 B의 내용에 대해서 더 나은 수행을 보였다. 이는 전방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은 과거 배웠던 내용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 중간 시험 보고 최종 시험 보면은 시험 본 사람이 더 잘 본다. 그리고 자 앞으로 배우는 내용을 보기 전에 과거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시험을 본 사람이 앞으로 배우는 내용도 더 그쵸 학습 효과를 높여서 공부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쵸 시험을 중간에 보게 되면은 후방이든 전방이든 과거 내용이든 앞으로 배울 내용이든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째 단락. 이들은 후방 효과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시험이 정보 처리에 더 많은 인정 노력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기억을 강화시킨다 설명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은 왜 과거에 배웠던 거를 더 잘 인출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정보 처리에 더 많은 인정 노력을 기울여서 기억을 강화시킨다. 이에 따르면 무엇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시험일수록 인정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은 후방 효과가 크다.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렵게 하면은 막 제대로 공부하려고 막 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객관식 문학보다 더 적은 단서를 제공하는 주관식 문학으로 했을 때 초기 시험을 학습 직후간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봤어서 더 어렵게 했을 때 학습 효과가 더 크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에 따라 후방 효과는 학습과 인출 시도 사이의 간격을 늘릴 때 더 크게 나타난다. 무슨 말이냐면은 공부를 해.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인출 시도 사이 이때가 더 길게 있을 때 더 후방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공부를 한 다음에 바로 시험 보면 쉽죠. 근데 공부를 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시험을 봐. 지연이 일어난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후방 효과가 크기 위해서는 시험이 어려워야 된다는 거야. 어려울 때 인정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고 시험을 어렵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관식으로 만들 때. 시험을 어렵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운 다음에 한참 있다가 시간을 늘려서 시험을 봤을 때. 그러니까 시험을 어렵게 만들면 결과적으로 후방 효과는 크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가끔 갖다 불맛을 그쵸 여러분들 그쵸 풀어드리는지 알겠죠? 많은 학생분들이 생각할 때 그쵸 쉬운 문장 풀면 기분은 좋아. 어머나 나 공부 안 했는데 90점 나왔어. 이러면 다 기분은 좋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실력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쉬운 문제를 시간 내에 푸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 푸는 학습도 계속해서 하셔야 돼. 근데 중간중간에 계속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약간 어려운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자신의 학습 효과를 높여야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전방 효과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중간 시험이 이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전략에 영향을 미쳐서 발생한 것이다. 즉, 앞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게 전략을 평가하게 되고 앞으로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 또한 중간 시험이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잡념을 줄여서 전반적인 학습 효과를 향상시킨 것이라고 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은 대비항이 나와요. 한편 전방 효과의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도 적용되는 후방 효과와 달리 차이가 나오죠? 그럼 얘는 뭐냐면은 아동에게도 돼. 그러니까 얘는 학습자의 연령의 차이가 없어. 근데 전방은 학습자의 연령에 따라서 그쵸 효과가 달리 나타났어요. 자, 여기 대비항이 나옵니다.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시험의 후속 작업에서 학습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성인에게는 크게 나타났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감소해서 저학년에는 전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전방 효과라고 하는 거는 연령의 그쵸 어떻게 보면 비례적 관계라는 거죠. 뭐냐면은 그쵸 나이가 어릴수록 감소해요. 전방 효과는. 그러니까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방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거죠. 또한 전방 효과는 중간 시험과 새로운 내용에 대한 학습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감소해. 아까 후방은 시간을 이렇게 두고 시험 보면 효과가 증대된다고 했는데 전방 효과는 내가 배운 다음에 새롭게 배운 내용에 여기 있죠. B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험과 B에 대한 학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감소했어요. 왜냐하면은 중간 시험을 보고 재학습의 기간이 길어지면은 이 학습 전략을 잊기 때문이다. 아, 되게 다르네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 대비항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후방 시험은 자 연령이 중요하지 않다. 근데 전방 시험은 연령에 따라서 달리 나타낸다. 그래서 연령이 높을수록 전방 효과가 잘 나타나게 되고요. 후방은 시험의 텀이 길어질수록 학습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전방 효과는 뭐냐 하면은 A라는 내용을 배우고 중간 시험을 봐요. 근데 중간 시험을 본 다음에 B라고 하는 새롭게 배운 학습 시간이 길어지면은 학습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배웠던 학습 전략을 까먹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비항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후방과 전방의 차이, 연령에서 차이가 있고요. 학습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휴지기를 두는가 거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레몬즙을 먹으니까 목이 아프네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몸에 나쁜 음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 팍팍 들어가 있는 그런 음료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글에서 출연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죠. 전방효과 실험에서는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한 중간 시험을 치른다. 아니죠. 중간 시험은 A라는 것을 배우고 그런 다음에 중간 시험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B라는 내용을 배우고 그 다음에 최종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시험은 앞으로 배울 내용이 아니라 최종 시험이 앞으로 배울 내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배웠던 내용이 되고요. 얘는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시험은 그렇죠. 이미 학습한 A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학습 후에 중간 시험을 보는 일자가 늦어질수록 후방 효과가 커진다. 막판에 대비항을 잘 보세요. 후방은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적 지연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효과가 더 커지죠. 그런데 자, 전방 효과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시간적 효과가 길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감소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세 번째, 후방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학습자 인지적 성숙이 선행돼야 된다. 학습자 인지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후방 효과는 연령에 상관이 없는데 전방은 연령에 비례하게 되죠. 그러니까 학습자의 인격적 성숙이 돼야지 크게 나타난다. 비례하게 되는 것은 전방이 후방이야? 후방이 아닌 전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후방 효과는 시험이 배울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아니죠. 배웠던 내용이죠. 전방 효과는 배울 내용이죠. 반대 진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빠바바밤 빠바밤 빠바바밤. 월요 훈련 라이브 시즌2 후기를 남겨주세요. 인증 도장과 함께 남겨주시면 푸짐한 상품 그렇죠?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시즌2 후기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시험 효과 검증 절차에 대한 거죠. 첫 번째,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실험의 시험 조건에서 학습자는 각각 두 번의 시험을 치러야 된다. 맞죠? 후방은 A라는 학습 배우고 중간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최종 시험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전방은 A라는 것을 배운 다음에 중간 시험 보고 B라는 것을 배운 다음에 그때 최종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쵸, 두 번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 맞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한 가지 학습 내용을, 두 번째 실험에서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되죠. 맞죠? 후방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한 학습 효과니까 A를 배우고 중간 시험 보고 시간 간격 두고 최종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전방은 A를 배우고 중간 시험 보고 B를 배우고 최종 시험 보고,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세 번째. 자, 첫 번째 실험의 학습자보다 두 번째 실험의 학습자가 배운 내용에 대한 학습 효과가 이 실험과 이 실험의 학습 효과에 대한 비교는 없어요. 지금 뭐에 대한 비교가 있냐면은 그쵸, 후방 시험 안에서 그쵸, 중간 시험을 효과 안에서 중간 시험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전방 효과 실험관 안에서 중간 시험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을 비교하고 있죠. 근데 두 가지 모두 후방 효과이든 전방 효과이든 중간 시험을 본 실험군이 학습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중간 시험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이 안에서 중간 시험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대비군을 만들어 놓은 거지, 지금 얘와 얘를 갖다 대비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제시문이 없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에서 모두 무시험 조건보다 시험 조건에서 학습 수행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시험이 갖고 있는 학습 효과에 대해서 입증하고 있는 글이니까 정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9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이 글의 감화나에 들어갈 말을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후방 효과는 시험이 쉬울수록 어려울수록, 시험이 어려울수록 증대하게 되죠. 그러니까 양쪽 다 시험 증대가 나와야 되고요. 어려워질수록 그렇죠, 후방 효과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빡세게 훈련해야 되는가? 왜 쉬운 문제, 고만고만한 문제를 풀면은 기분은 좋은데 내 실력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든 특강을 통해서든 어려운 문제, 불만 문제를 딱 보여드리면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라고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을 해서 인지적인 어떤 긴장감을 통해서 학습 능력 자체를 끌어올려야 된다. 그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 풀어보는데 10번 문제가 지금 정답률이 제일 낮아요. 이게 왜 정답률이 이렇게 제일 낮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자,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이 글의 논지를 강화하는 거죠. 강화라 하는 것은 지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입증을 하는 것이고요. 전제가 제시문이 참일 때 얘가 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장이 있으면 찬성을 하는 것이고 상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바로 강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시는 내용과 일치하는 걸 찾으면 되죠. 혹은 제시는 내용이 참일 때 얘도 참으로 인정되는 거. 1번. 동영상 강의에 쪽지 시험을 삽입한 이유가 삽입 이전보다 학습자의 강의 집중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결과적으로 이거 시험을 봤더니 공부 열심히 했다는 뜻이잖아. 시험의 효과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후방 효과이든 전방 효과이든 중간에 계속 시험을 보는 게 유의미하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일치하니까 강화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두 번째. 어려운 문제를 푼 수험생들과 쉬운 문제를 푼 수험생들 중 실제 시험에서의 점수 상승폭이 후자보다 전자가 높았다. 어려운 문제를 푼 수험생들이 더 점수 상승폭이 높았다. 이건 뭐야? 점수라고 하는 것은 학습 효과죠. 학습 효과가 더 좋았다. 지금 계속해서 특히 후방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어려울수록 오히려 효과가 좋다.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후방 효과잖아. 이미 봤던 내용을 보게 되는 거니까 그죠? 어렵게 하면 더 점수 상승폭이 높았다. 일치가 되죠? 강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 미취학 아동은 성인과 달리 가르치시고에 대비한 학습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자기조절 학습력이 미성숙하여 계획적인 학습 전략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밝혀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계속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게 된 게, 그쵸? 마지막을 보세요. 전방 효과가 미취학 학생에게 나오지 않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자, 전방 효과의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는 그쵸? 나타나지 않았죠. 그쵸? 그래서 뭐라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후속 학습에 미치는 긍정 효과는 성인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초등 저학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왜 전방 효과가 미취학 아동들에게는 잘 나타나지가 않았느냐. 그치?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쓰고 있죠?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은, 자, 나오죠, 여기. 자, 학습자가 유한 학습력을 잊게 되므로 이게 사라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마지막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마지막 이거 봅시다. 미취학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리잖아. 그러니까 학습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자기 조절 능력이 굉장히 미숙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학습 전략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건 학습 전략이라고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걸 활용하기 어렵게 되니까 전방 효과가 잘 나타나기 힘들다는 내용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공부를 할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전방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내용과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치가 되니까 이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강화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미취학 학생들이 이런 능력이 미성숙해서 계획적인 학습을 활용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기 힘들다는 거야? 전방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되잖아. 근거 뒷받침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강화가 되는 것이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는요, 제시문에 있다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시의 내용이 덧붙여지면, 얘가 만약에 덧붙여지게 되면은 제시문의 내용이 지지가 되는 거죠. 제시문을 강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계획적인 학습을 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따라서 전방 효과가 일어나기 어려워와 연관되잖아. 거기를 뒷받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 되겠어요, 여러분들?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푸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월요일 날 7시에 또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목은 지금 이렇게 완전히 맛이 같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맛없는 레몬물을 먹으면서 어쨌든 간에 목을 희생해서 열심히 제가 문제를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12월 1일부터 프리파이널을 시작이 됩니다. 프리파이널하고 제목을 또 붙였더니 약간 긴장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왠지 파이널이 딱 붙으면은 뭔가 이렇게 불타오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프리파이널은 그 전에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을 해서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좀 더 강화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프리파이널부터는 제가 약점을 좀 체크를 해서 한 영역을 좀 집중적으로 하면서, 자, 마찬가지로 1일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장문 독해를 같이 함으로써 인지적인 긴장감을 줌으로써, 그리고 약간 어려운 문제도 풀어봄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 오늘 1일독의 지문 내용이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프리파이널에도 열심히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읽죠? 무슨 쿠스님께서 오늘 좀 일찍 끝나네요라고 하는데, 일찍 끝나는 거 싫으세요? 더해요? 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날씨가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내일 비가 온다 그랬나요? 내일인가 내일 모레 비가 오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실 때 감기 조심하세요. 막판에 아프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아프지 않도록, 그렇죠? 감기 레몬 같은 거 드시고 비타민 드시고 하면서 잘, 그렇죠? 여러분께서 건강 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그렇죠, 여러분들 새롭게 배운다는 느조시란 말을 되게 많이 썼는데, 느낌 좋은 한 주의 시작을 선제 국어와 함께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월요일날 저는 7시가 되면은 한 주를 다시 한번 세팅한 시간 지금부터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 어떻게 매번 잘합니까? 어떻게 매번 사람들이 다 완벽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느낌 좋은 한 주를 선제 국어 시작하면서, 자, 지금부터 수업이 끝나면 뭘 해야 돼? 단 30분만이라도 일주일의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제보다 더 나은 어떠한 수험생이 되겠다. 그렇게 다시 계획을 잡으시면서 이번 한 주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 날 프리파이널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고요. 이제는 우리 오늘 시험 효과에 대한 글도 읽으셨으니까 쉬운 문제도 열심히 풀지만 어려운 문제도 한번 도전하면서 우리 전반적인 실력을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느낌 좋은 선제구와 함께 시작하시고요. 수업 끝난 다음에 반드시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해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 월요일 날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